일본. 일본이네. 일본. 대지진인가 봐, 이거. 우와. 아, 2011년, 아, 기억난다. 아, 그때 그 11년. 우와. 와. 오. 아니, 저때 쓰나미가 진짜 엄청났다 그래요. 맞아요, 네. 집들이 그냥 떠다니더라고. 검은 물이 막, 그거 봐요. 와. 그리고 폭발. 아, 하필 쓰나미가 저기로. 오.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예, 자, 2011년에 있었던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인데요. 다들 뉴스로 봤던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는 예. 딱 2011년에 대학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제일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 가자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지진이 터진 거예요. 저는 저희가 SM타운이었는지 아니면 저희 슈즈 콘서트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들 자다가 새벽 한 3, 4시쯤에 다 복도로 뛰어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요?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여기 무슨 일이 났구나. 저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방에서 뛰쳐나왔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21세기 최악의 사고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데요. 이때 방출된 방사능 물질의 양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약 170개 분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여파도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러니까 원전이 있던 후쿠시마현의 그 수십 킬로미터 반경이 방사능 물질로 광범위하게 오염되었고, 그러니까 원전 폭발의 영향은 일본에서만 그치지 않았고요. 우리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이 방사능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런데 1986년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손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입니다. 사호기에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원자로를 덮고 있던 약 1,000톤 무게의 그 쇠로 된 반응로 뚜껑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자로에서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이 갈갈이 찢겨나갔거든요. 그래서 원자로 중심부의 그 노심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 노심 안에는 무려 200여 톤의 우라늄 핵 연료가 들어 있었는데 방사능이 이 체르노빌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사님께서 핵공학을 연구하시는 네네. 입장에서 볼 때 저 당시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원자력이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일어난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입니다. 왜 그렇게 큰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 뭐 원자력 발전소 사고들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이런 정도였지만 이거는 차로 치면 엔진이 파괴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방사선 물질들이 아주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는데 저게 통상 처리되는데 반감기가 긴 것들은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아마 요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원전 폭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그 비밀이 많이 있었어요. 이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사고를 알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선 인류가 원자력을 처음 활용하기 시작한 분야가 어디였을까요? 전기면은 과학 아니에요? 무기? 예, 무기. 핵폭탄? 예, 맞습니다. 바로 원자폭탄? 전쟁에서 사용된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20세기 초엽에 핵 에너지를 알게 되면서 핵을 그 무기로 만들게 되는데요. 1945년 7월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완전히 성공을 했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죠. 맞아요.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 폭발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의 스탈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핵무기가 이때 세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죠. 미국이 하는 걸 보고. 예, 그래서 소련에서도 4년 뒤인 1949년에 그 소련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그 판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냉전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은 서로 경쟁적으로 핵폭탄 수를 이렇게 늘려나가는데요. 하지만 1950년에 이미 수백 기의 핵무기를 보유했던 미국을 소련이 따라잡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소련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즉 원자력 발전소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1954년에)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그 소련의 오브린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생겨나는데요. 이 오브린스크 원자력 발전소는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평화 진영이고 반면에 미국은 핵으로 전쟁이라 한다면서 전쟁 진영이다, 전쟁광이다 이렇게 불렀죠. 홍보하기 좋았겠네. 사실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 제조는 똑같은 원리를 사용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죠. 아니, 박사님 그러면 이 핵폭탄 기술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기술입니다. 같아요. 예, 어차피 중성자로 우라늄을 갖다가 가격을 해서 거기서 핵분열을 일으키고 네. 거기서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동일한데 핵폭탄과 이제 핵발전의 차이점은 우라늄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제 중성자를 맞으면 핵분열하면서 네. 거의 뭐 1억 분의 1, 10억 분의 1초 동안에 그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발산을 하면서 네. 폭발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되는 거고 원자력 발전은 좀 지연시키는 것들을 넣어서 이 반응의 시간들을 좀 늦추고
희석시켜 가지고 조금씩 타도록 만들었다는 게 개념이 원자력 발전이죠. 동일한 기술이라는 거는 그 원자력 발전이 잘못되면 핵폭탄급이라는 거네요. 그게 이제 체르노빌에서 보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체르노빌이 뭐 핵폭발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핵폭발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게 저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련은 그 매우 그 실리적인 이유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력 생산은 러시아 혁명 당시부터 그 러시아 혁명 정부 그리고 소련의 최우선 정책 과제였죠. 그런데 그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 석탄이 있는 탄광이 이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석탄을 화력 발전소로 옮기는데 돈이 많이 들고 요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는 그 초기 건설 비용은 좀 비싸도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아주 오래도록 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자로 하나가 수도 절반을 밝힐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성비가 진짜 좋네요. 예, 그래서 당시 많이 쓰이던 석탄보다 훨씬 더 그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것은 소련의 절대적인 목표가 됐습니다. 그 소련은 1954년 그 세계 최초의 원전을 시작해서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아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첼리아빈스크, 레닌그라드, 쿠르스크, 스몰렌스크, 코스트로마, 노보보르네슈 이런 그 여러 곳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됐죠. 근데 그 당시는 원자력이라는 게 좀 생소했을 수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원자력 발전을 소개했나요? 뭐 그 당시는 인터넷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포스터를 붙이는 것도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러시아 말로 그러니까 왼쪽에 아타모라 보tet나 мир на коммунизм. 원자력은 평화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라는 거고 오른쪽에 과학자 그림. 슬라바 소ветской науки. 소련 과학이 영광으로 이라는 구호고요. 약간 국민을 위해서 원자력이 일한다. 라는 식의 홍보를 많이 하고 아, 저 있죠. 포스터는 옛날 우리 막 출산 장려 정책 할 때도 포스터 많이 했잖아요.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소련 체제 안에서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초과 달성. 초과 달성. 그래서 소련은 당에서 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초과 달성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엄청난 그 질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문제점 첫 번째는 바로 무리한 원전 건설 일정이었습니다. 예. 1977년 12월에 1호 원자로가 완공된 이후로 1978년 12월 2호기, 1981년 12월 3호기, 1983년 12월 4호기가 완공됩니다. 1년씩 예. 3년 텀인가? 2년 텀인가? 3년? 예,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체르노빌 1, 2, 3, 4호기가 모두 12월에 완공된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지원 씨. 이게 항상 뭐 모두 그럴 거야. 연말 결산이 중요하거든요. 예, 연말 결산에 맞춰서 예. 연말 결산에 맞서서 12월에 하는 거죠. 오답입니다. 결산하고 받는 게 있는데. 정답! 그러니까 예. 결산하고 받는 게 있는데. 정답! 그러니까 예. 결산을 하고 내 수고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정답, 혜성 씨. 정답. 성과급 받기 위해서. 성과급을
외국어로 하면 인센티브. 예, 보너스 맞습니다. 예. 아, 연말에 받는 예, 보너스. 그러니까 12월까지 목표를 세워놓고 연말까지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면 이게 보너스를 받게 돼 있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건설을 마치려고 기를 쓰게 됐던 것이죠. 혈안이 됐구나. 예. 그러니까 특히 이 사고가 났던 4호기의 경우는 그러니까 12월 말에 완공이 됐는데요. 어떻게 그 기를 맞출 수 있었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그냥 부실한 공사를 했겠죠? 예, 부실한 공사라는 게 공기를 단축하는 것도 있고 뭔가를 자꾸 막 빠뜨려야 될 텐데요. 실험이라든가 아, 안전 테스트를 안전 테스트 그래. 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요한 어떤 검사들이 있고 안전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생략합니다. 안전 검사를 안 했고. 예,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상부에서 완공 일자를 정해줬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 진짜 결과지상주의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원전을 만든 사람들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당에게서 칭찬을 받고요. 또 이 원자력 발전소의 소장은 이제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예. 한번 사진을 볼까요? 그 발전소장 부리하노프, 발전소 부소장 겸 수석 엔지니어 포민, 그리고 부수석 엔지니어 야틀로프라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최고 그러니까 지도부를 형성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빠뜨리는 안전 테스트가 나중에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치명적인 단초가 되죠. 그게 원인이었구나. 설계상 위험성을 가진 원자로를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했으니 소련 곳곳에서 원자력 사고가 아주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됩니다. 아, 체르노빌 전에도 사고가 여러 번 그렇죠. 있었어요? 예. 하지만 그 소련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전에 있었던 자잘한 그 사고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의 그 세 번째 이유는 위험은 감춰두는 이 바로 비밀주의 때문이었던 것이죠. 특히 그 심각한 사고는 이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기 약 그 10년 전인 1975년의 레닌그라드 원전 사고였는데요. 레닌그라드 원전 사고에서 그 내부의 연료봉이 녹으면서 많은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됐는데 이것을 그 비밀에 붙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우라늄 연료관 하나가 파손됐다고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그 조사를 해보니까 RBMK 원자로의 여러 설계 결함이 진짜 원인이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났죠.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이 사실을 은폐해두죠. 그 체르노빌 이전에 위험을 알리는 시그널이 계속 있었던 있었죠. 거네요. 예. 항상 모든 사고 전에는 이렇게 징조 조짐이 있는데 이것을 밝히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감춰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심지어 소련 정부는 레닌그라드 원전이 그에서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에 체르노빌 원자로 3호기와 4호기에 똑같은 RBMK 원자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최종 승인합니다. 사고 다음 날에요? 예. 이 4호기가 바로 폭발이 있었던 바로 그 문제의 원자로였죠. 야 이런 얘기를 근데 일리아 씨도 몰랐겠네요. 이런 게 모르죠. 그게 안 배우니까. 네. 잘 오셨죠 여기? 잘 왔습니다. 예, 그런데 대체 소련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를 비밀로 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겨날 텐데요.
당시 그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미국과 소련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냉전 시대였잖아요. 이 첨단 과학인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 체제의 체면이 크게 구겨지고 훼손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념적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소련은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하다 이렇게만 계속해서 그 선전을 했고요. RBMK 원자로가 그 사모바르, 그러니까 러시아의 차 끓이는 그 주전자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 아, 말도 안 되지. 예. 심지어 1985년 소련의 에너지 장관이 장관 훈령으로 새로운 규정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자, 딕션이 좋은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에너지원이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신문, 잡지의 보도, 그리고 라디오, TV 방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즉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예.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아예 입에 담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기 불과 2해 전에도 체르노빌 발전소 1호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비밀로 이렇게 감추면 진짜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럼 일리아 씨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모르고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도 몰랐죠.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고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방송밖에 없어요.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네. 그거 뒤에서 이렇게 해버리는데 공작 해버리는데.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폭발은 어찌 보면 예견된 사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밀주의라든지 이런 그 위험성이 이제 배경을 이루고요. 근데 이 문제들이 결정적인 폭발로 이어진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폭발 사고 하루 전에 예정된 어떤 실험 테스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걸 한 거예요? 실험을? 안전 실험인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박사님. 이 발전소가 정지하고 전기가 끊기면은 열을 식혀주는 찬물이 돌지 못하거든요. 한 1분 정도 지나야 큰 디젤 발전기가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요 시간에 지연이 생기니까 그 사이에도 혹시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발전소가 정지해도 터빈이란 게 워낙 큰 게 돌지 않습니까? 이게 돌다 보니까 그 남은 힘으로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전기가 공급되어야 된다. 되면 안전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하다가 이번 사고가 일어난 거죠. 예,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가동 중에 무리하게 실험을 했는데 모든 실험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원전 운영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그 실험 한 번으로 끝을 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안전 실험은 원자로를 거의 멈춰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날을 잡아서 시도할 수는 없었고요.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달 전부터 실험 일자를 미리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발 하루 전날인 4월 25일 금요일 이 시간에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4호기의 기술자들이 원자로의 출력, 즉 전기 생산량을 절반까지 낮춰놓았고요. 비상 발전기까지 꺼놓았어요. 이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전력 담당 공무원이 있었는데 전기가 필요하다. 이 상태에서 전력 생산량을 낮추지 말라는 것이죠. 공장마다 그 생산 목표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전기가 생산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고 그러면 목표를 채울 수가 없고 아주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체르노빌에서는 실험을 완전히 중단하고 다시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근데 이제 체르노빌 운영진도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오늘 다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원래 예정 시간보다 하루가 밀린 상황에서 실험 요건에 맞지 않게 이 실험을 강행하게 되었죠.
계속 쫓겼어. 실험 시간이 밀리면서 생긴 문제는 또 하나 있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밤 12시가 직원들의 교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4호기 제어실에서 원래 실험을 하기로 정해져 있던 담당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에 하게 됐으니까 바뀌었나요? 근데 새로운 직원들이 교대됐는데 문제는 이 직원들은 실험 방법도 모르고 실험 자체를 처음 해보는 초짜 직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실험을 하면서 원자로 노심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도 실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했다. 그죠. 밤 12시가 넘으면 높은 사람들 다 퇴근하고. 자,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4월 26일 밤 12시가 넘은 시간 안전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려고 전기 출력을 낮추던 중에 갑자기 원자로가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출력을 그 반만 낮추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출력이. 여기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저출력 상태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 원자로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아까 설명한 대로 젊은 엔지니어가 실수를 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 책임자는 이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력을 다시 높이라고 원자로에서 제어봉을 거의 다 빼버리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 안전 규정상 제어봉은 최소 15개 이상은 꽂혀 있어야 했는데 실험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안전 규정을 어기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가 너무 위험하다 항의하면서 실험 중단을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이 실험 책임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험을 강행하라고 명령을 하죠. Now remove the rods. Yes, sir. Protocol states that when the power has dropped like this, we shouldn't try. I'm not about to delay this test again because of a couple of insubordinate teenagers. You will do it now, or I will have you fired on the place. 결국 이 핵분열을 제어하고 있던 제어봉을 거의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자로는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이 컴퓨터에 비상 알람이 계속 울리게 되었어요. Separated steam pressure. Switch off that whole safety relay and shut us down halfway through the test. 결국 이제 실험 책임자도 어쩔 수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국으로 치달았구나. 정지가 안 됐나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태양 표면 온도에 가까운 열이 발생했고 그 열 때문에 원자로 안에 있는 물이 단번에 수증기로 바뀌게 되죠. 물이 다 증발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압력을 못 이기고 원자로가 펑 하고 터져버리거든요. 4월 26일 토요일 새벽 1시 24분경에 체르노빌 원자로 4호기가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 폭발로 원자로가 파괴되고 원자로에서 엄청난 불기둥이 하늘 높이 뿜어 올라갔고요. 주변 곳곳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죠. 한번 당일의 사진을 볼까요? 다 무너져 내렸네. 참으로 이제 끔찍한 사고 현장인데요. 당일 오후 3시에 이 폭발한 원자로를 최초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 체르노빌에서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400배 이상의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야, 400배면은 사진에 이 지붕이 날아가 버린 게 보이시죠? 예. 이 건물 아래 바로 이제 원자로가 있고 이 원자로의 잔해를 중심으로 수백 톤의 방사능 핵 연료와 흑연이 뒤섞여서 그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죠. 저 안에 있던 핵 관련된 물질 다 나왔겠네요. 그래서 이 원자로가 폭발했을 때 4, 5기에는 18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완전 뭐. 피폭됐겠죠. 예,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 많은 직원들이 어떻게든 사고가 이제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원자로가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열을 식히려고 냉각수 밸브를 열기 위해서 달려간 엔지니어 2명도 있었는데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뛰어든 것이죠. 그중 한 명이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토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하면 예, 토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왼쪽에 그려진 그 사람들은 벽 이렇게 잡고. 설 수가 없으니까 기지맥진해서 벽에 기대고 있는 거고요. 또 오른쪽 사람은 허리를 숙이고 이제 구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2명은 그 매우 심각하게 피폭이 됐고 방사능에 피폭이 됐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폭된 직원들이 어떤 모습을 했는가 한번 사진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진 속 모습처럼 불에 닿지도 않았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이 이상한 화상은 계속 악화됩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도 계속 변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붉은색이더니 보라색으로 그리고 흑갈색으로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 살갗이 낫장처럼 벗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 사람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표정이 진짜 뭐에 막 홀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방사능에 피폭되어도 처음에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무색, 무미, 무취하기 때문에 자기가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잠복기까지 있는데요. 이 잠복기를 지나서 이제 몸 밖으로 이제 증상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근데 피폭된 것은 직원들뿐만이 아니었고요. 폭발이 일어나자마자 그 소방서에 당연히 그 신고 전화가 들어갔겠죠. 당시에 한번 신고 기록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때 전화 기록이 있어요? 예. На левом корпусе, третий, четвертый, между третьим и четвертым. Поднимай над состав. Поднимаю, начальника поднял. Так всех, весь офицерский состав, офицерский корпус поднимай. 엄청 긴박하다. 저게 진짜 실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다 깨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소리에서 어떤 정말 상황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1차로 소방대원 14명이 출동을 했고요. 새벽 내내 또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이 됩니다. 덕분에 그 4, 5기 주위에 붙은 불과 그리고 그 바로 옆에 3호기 지붕에 붙은 불은 끄면서 이 3호기까지 폭발하는 사태는 일단 막아냈습니다. 큰일 났겠다. 예. 상황이. 그런데 밤새 그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들이 여기저기서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들 역시 방사능을 막을 그 방호복도 갖추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피폭이 됐기 때문이죠. 그 1980년대에는 사람들한테 이 방사능의 위험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당시 그 시대 상황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핵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핵 경쟁이요. 전 세계가 수십 년 동안 이제 서로 핵 경쟁을 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서 정부가 방사능의 위험을 있는 그대로 일반들에게 알렸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겠네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할 테니까. 예, 예. 게다가 또 이제 그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핵 발전 기술은 안전하다 이런 신화를 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기술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그 공유하는 어떤 사고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이 방사능에 대한 이 기나긴 무지가 이 1980년대까지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무지가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럴 수 있어도 예. 그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교수님?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체르노빌 발전소 관계자들은 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아예 몰랐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조금은 알고 있었겠지만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폭발 직후에 방사능 수치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고가 터지자마자 이 실험 책임자인 데틀로프가 이 방사능 측정기로 방사능을 측정을 했는데 3.6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처음 측정할 때 특정 가능한 최대값이 3.6인 소형 측정기로 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치 그 최대값이 100kg인 저울에 그 5,000kg이 나가는 코끼리가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히 수치를 잴 수가 없죠. 예. 하지만 나중에 그 폭발한 사호기 인근의 파편에서 이 방사능 수치를 재보니까 시간당 1만 렌트겐이었던 거예요. 한참 잘못 알고 있어요. 예, 3,000배 정도의 차이가 났었던 것인데 한병서 박사님, 네. 이 당시 방사능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가요? 뭐 보통 한 10,000렌트겐 정도 되는 거로 1시간쯤이면 사람이 직사하거든요. 즉사네 진짜. 그 한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 천문학적인 수치의 그 방사능이 나왔죠. 근데 심지어 그 새벽에 그 시민방호 담당자가 보고를 했는데도 발전소장이 이를 무시해 버립니다. 또 인근 도시의 주민들에게 이 원전 폭발 사고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황은 명백했지만 소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다 묵살해 버렸던 것이죠. 아, 그 사람 진짜. 시급한 상황에 잘못된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큰 재난이 온 거잖아요. 예.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놨어요? 그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그 얼마 전에 새롭게 권력을 잡은 인물이 당시로서 아주 젊었던 그 고르바초프였었는데요. 그래서 소련의 지도자인 고르바초프에게 첫 전화 보고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식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 이번엔 나야. 가줄 거야. 이때 고르바초프가 받은 보고는 무엇이었을까요? 희혜성 씨. 원전에서 예. 작은 화재가 발생했는데 예. 저희가 불을 잘 껐습니다. 아, 예. 정답입니다. 예. 아이 진짜. 아, 다 맞췄는데. 화재는 발생했지만 사옥이 원자로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감췄겠지. 예, 예.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죠. 발전소장이 원자로 제차는 멀쩡하다고 하는 보고를 올렸기 때문인데
방사능 수치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부상은 아예 그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 방사능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피폭당한 사람이 없다. 결국 사고 대책을 위한 정부위원회가 이 체르노빌 인근 프리파트라는 시의 공산당 본부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소련 정부의 강요회의 부의장인 쉐르비나를 필두로 해서 과학자인 레가소프, 정보기관 KGB 관계자들이 수십 명이 모였죠. 그리고 이들이 그 현장에 와서야 비로소 진상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가 파괴됐고 원자로에서 그 해결료가 타면서 방사능이 내뿜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고 현장 바로 3km 앞에는 프리파트라고 하는 인구 5만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저기 뒤에 사고 이전의 발전소 사진이 보입니다. 얼마나 이 사건의 현장하고 이 도시가 가까웠는지 사진 보니까 좀 느껴지시나요? 저 아파트에서 보이겠는데요? 가까이 보일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자연 방사능의 수천 배가 넘는 방사능이 이 도시를 덮칩니다. 이렇게 그 원자로가 폭발해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퍼져나가는 와중에도 소련 정부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제 평소처럼 생활했죠. 뭐 학교 가고 산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머. 아무도 이들에게 그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 결국 발전소 마을의 그 주민들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진 것은 폭발 뒤 약 36시간 후였어요. 그 사이에 다 피폭됐겠는데요? 예, 이튿날 오후 1시경이 돼서나 그 소개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안내 방송이 도시 곳곳에 울렸고 이제 그 방송 내용이 소지품을 싸서 빨리 버스에 타라, 이동하겠다 이런 것이었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사진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서 할머니들이 울고 계신데. 예, 울면서 도시를 떠나고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방사능 때문에 도시 전체가 대피해야 한다는 상황이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는 거라고 생각했겠구나, 저 당시에. 강제적으로. 예. 그래서 이 프리파트시의 그 어르신 중에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이 벌어지고 하루가 넘게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호기 원자로 내부의 불은 계속 타오르면서 연기를 뿜고 있었고요. 소방관들이 퍼붓는 보통물로는 이 불이 꺼지지 않았겠죠. 이 대책위원회는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모래, 납, 붕소 등을 수천 톤 뿌리면서 이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오르는 원자로 바로 근처까지 날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예.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총알 중에 납으로 만든 게 있었는데 이 납이 가장 방사능 차폐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임무에 투입된 조종사들은 총알을 깔고 앉았고 또 기내에 그 4-5mm 두께의 그 납판을 댑니다. 방사능을 직격으로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한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임기응변이었죠.
납 1cm 깔면은 통상 반 줄인다고 그러거든요. 줄인다. 근데 저희 위치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뭐 만인 되는 걸 5천으로 줄인다고 해서 죽음의 수치를 벗어날 수는 없죠.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그 납총알을 의자 밑에 깔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헬리콥터에 붕소, 자갈, 모래 등을 싣고 원자로 위로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작업을 했던 조종사들이 모두 다 피폭이 됩니다. 떠 있는 것도 너무 위험한데. 어떡해. 크레인이 아, 여기 날개에 걸렸네. 떨어진 거야 그대로? 크레인 선을 못 본 거네. 떨어뜨리다가. 와. 네, 결국 이틀 뒤에 가까스로 화재를 끄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원자로의 그 핵 연료는 계속 핵 분열을 하고 있었고 막대한 방사능이 나오고 있었죠. 막대한 방사능이. 그리고 이 체르노빌의 그 방사능 물질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그쪽으로 불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다른 나라들도 이 방사능 피해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극을 가장 먼저 눈치챘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월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스톡홀름 인근에 그 포르스마르크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직원들이 갈 때 방사능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감지가 되었기 때문인데 자기가 근무하는 그 스웨덴 원전에 문제가 생겼는가 생길까? 하고 이제 알아봤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원전에서 한번 바람의 방향을 계산해서 어디서 이 방사능이 흘러왔나 한번 알아보니까 소련의 체르노빌 발전소 쪽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웨덴 스톡홀름하고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은 직선 거리로 그 무려 1,100km나 떨어져 있어요. 방사능이 그 멀리까지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을 타고요. 예. 와. 이 체르노빌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이 어떻게 확산됐는지 분석해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와. 짙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방사능 오염이 심한 곳이에요. 북유럽, 러시아, 북유럽까지도 그리고 오스트리아. 가고 이상하게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까지 갔네. 스웨덴부터 해서 여러 군데,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 이쪽 중앙 유럽에도 피해가 갔던 것이죠. 거의 전 유럽 다 됐네. 그래서 소련의 권력자, 최고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긴급 회의를 엽니다. 조사위원회와 이거 프리피아트의 전문가들이 전달한 그러니까 진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는 상황의 심각성에 맞는 정보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문제가 나갑니다. 오늘 그냥 다 문제네요. 문제 그냥. 핵폭탄이네. 그냥 문제네 그냥. 핵폭탄이에요 문제가. 이 그 소련이 긴급 회의에서 치열한 토론과 투표 끝에
체르노빌 사고의 대처 방안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대처 방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예, 지원 씨. 지금 정보들이 조금씩 새고 있다. 예. 더 막아라. 더 숨겨라. 더 숨겨라. 예, 그럼 규현 씨는 옆에 있는 선배의 답변이 오답일까요, 정답일까요? 정말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류인데 저 때 당시 저랬다는 제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봐요. 은지원 씨, 네. 땡입니다. 고마워요. 예, 규현 씨 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 씨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예, 뭐라고? 봐봐, 나한테 왔다니까. 봐봐, 나한테 왔다니까. 이 정답이라고요? 정답이야? 정보 대처 방안이 감춘다, 막는다입니다. 또 감추자고 저기서? 예. 이거 어떻게 감춰? 이미 다 아는데? 스웨덴에서도 다 분석했잖아요. 제정신.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을 들었듯이 원전 폭발 사고는 이 소련의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주요 내용을 비밀에 붙인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핵심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제한된 정보만을 발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말 진짜. 자, 그래서 모스크바 라디오를 통해서 체르노빌에 관한 첫 공식 발표가 나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해 원자로 하나가 손상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어떤 뉴스와 신문에서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 사고 6일째 되는 5월 1일 소련에서 무척 중요한 날이 바로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이 날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노동절. 그래서 체르노빌에서 100km 떨어진 그 우크라이나의 그 수도 키예프에서는 그 대대적인 노동절 행사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원래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위험하니까 이 행사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사고를 숨기고 오히려 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취소했다. 그럼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행사를 강행한 것이죠. 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키예프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들이 아이들 손잡고 나와서 거리 축제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대규모로 방사능에 피폭이 되죠. 하지만 소련은 여전히 그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는 동안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난 지 열흘이 지났는데 당시 그 원전이 그 폭발할 수 있다는 극도로 위험한 예측이 또 제기된 겁니다. 우와. 고온으로 불타고 있는 핵연료 200여 톤의 그 아래쪽에 시멘트가 있었는데 시멘트가 점점점 녹으면서 마그마가 되어서 내려앉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화재를 진압하면서 퍼부은 물이 그 아래에 있는 탱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방사선 마그마 200톤이 이 그 물과 닿으면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거예요. 대재앙이죠.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쯤 되니까 소련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주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키예프에는 소련 정부의 소개령이 내려졌고요. 아이와 보호자를 우선으로 해서 총 50만 명 아주 급히 도시를 빠져나가게 되고 키예프가 온통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연쇄 폭발을 막으려면 원자로 지하에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수동으로 사람 손으로 물을 빼내야 했어요. 이제 불타는 핵 연료 바로 미치기 때문에 지하 복도에 이미 그 방사능 오염수가 얼마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받은 직원 가운데 3명이 지원을 합니다. 잠수 장비와 간단한 인공호흡기를 달고 원자로 아래에 있는 지하복도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방사능 마그마가 녹아 내려오는 구간이 있었고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그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체르노빌의 사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핵물질이 이렇게 녹아서 굳은 상태를 이제 아주 굳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굳어 있는데 이제 이게 코끼리발과 비슷하다고 해서 부르는 명칭이 바로 코끼리발입니다. 이것은 이게 사진이 사고가 난 지 훨씬 뒤에 찍힌 사진인데 워낙 방사능이 세서요. 그 저기 오른쪽 위쪽에 약간 뭐 이렇게 뭐랄까요? 번개처럼. 신명 사진처럼. 환영 같은 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방사능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필름이 손상돼서요. 와.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그 지나온 복도에도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녹아 내려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와,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들어갔던 아까 말한 그 직원 3명은 이 구간을 지나서 숨은 밸브를 열었고요. 지하실에 물을 뺄 수 있었습니다. 대폭발의 위험을 목숨 걸고 막아낸 셈이죠. 이분들 3분은 진짜 이름 기억해야겠다. 영웅들이. 그렇죠. 영웅이시죠. 체르노빌에서 이렇게 그 전쟁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동안 그러니까 소련 정부는 원전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지킵니다. 네, 결국 사고가 일어난 지 무려 19일째인 5월 14일에 고르바초프가 원전 사고에 관해서 처음으로 공식 연설을 합니다. 무슨 심정의 변화가 와서. 예, 한번 영상을 볼까요? Все вы знаете, недавно нас постигла беда. Авария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Она больно затронула советских людей, взволновал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Как встретили события в Чернобы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ие деятели в вымершем Киеве, о том, что вся земля Украины отравлена и так далее и тому подобное. В общем,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с настоящим нагромождением лжи, самой бессовестной и злопыхательской. 뭐야, 저게 무슨 자, 저 영상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남 탓하기, 남이 뭐 악플단 얘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냥 인정을 하면서도 그냥 뭐 시원하게 하지, 그냥 할 때는. 우리가 예. 잘못했다 하지, 그냥. 국민의 목숨을 두고도 소련 정부가 그 침묵을 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당시 그 상황을 보여주는 만평이 있습니다. 만평을 한번 보시죠. 만평 좋아하지. 만평을 누가 했을까? 미국이 하지 미국에서 했겠죠. 미국에서 했겠죠. 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거미줄이 쳐 있는 거는 라디오 앞에 이렇게 있어봤자 아무것도 소식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른쪽 위에 그 사진 초상 사진이 고르바초프 사진이고요. 사고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공식적인 정보가 나왔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것이죠. 사고가 일어났을 때 투명하게 그 사고를 공개했다면 어땠을까?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처의 나라들도 아마 그거에 대비해서 대처를 했을 거고. 피폭된 희생자가 엄청 줄었을 텐데. 그런데 체르노빌에서는 대폭발의 위험은 일단은 넘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핵연료가 그 땅을 파고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결국 토론 끝에 원자로 아래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원자로 바로 아래에 냉각 장치를 설치해서 열을 식히자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당시 그 모스크바와 그리고 탄전지대인 돈바스라고 하는 곳에서 광부들 400여 명이 소집이 돼요. 그리고 이 400여 명의 광부가 위험한 땅굴을 파는 작업에 투입이 되죠. 핵연료에 다가갈수록 정말 더웠고 현장의 온도가 50도를 넘었기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옷을 다 벗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금 동영상 볼 때 제일 놀랐던 게 마스크라도 써야 되는데 마스크도 없이 그러면 당연히 내부 피폭은 있었을 거고 통상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시간만 일해도 한 달 안에 60%가 사망하는 수치는 나옵니다. 이들 400여 명은 이 위험한 곳에서 약 한 달 동안 3교대로 하루 24시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부들 중에 4분의 1은 40세 이전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광부들의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원래 목적이었던 열 교환기는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마그마가 땅속까지 내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폭발 당시에 하늘로 뿌려진 미세한 방사능 먼지들이 멀리 흘러가서 농토, 그리고 물, 가축, 작물에 내려앉았죠. 결국 소련 정부에서는 4호기 전체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어서 씌운다는 어떤 그런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자로 바로 인근은 한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2, 3분만 머물러도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조건이었고요. 이런 극단적인 조건에서 지상 최악의 건축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소련과 또 독일에서 공수한 원격 조정 로봇을 투입합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에는 다 죽고 나니까. 소련이 이제 우주 프로그램에서 달 표면에서 쓰려고 개발한 로봇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로봇들이 어떤 그 방사능에 오염된 흑연을 이게 치우면 떨어뜨리면 수십 미터 아래에서 불도저들이 이런 잔해들을 다 이제 모아서 땅에 묻어서 매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방사능 때문에 불과 며칠 만에 로봇들이 다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로봇까지요? 예. 우와. 예. 로봇이 고장이 나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투입합니다. 사람이 그 지붕에 가서 흑연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이오 로봇이라고 불렀어요.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사능 보호복도 제때 못 갖춰 입고 이제 납으로 된 팬티 그리고 이제 앞치마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급조된 그 방호복을 입었는데 이때 납 보호복의 무게가 20 내지 30kg이었어요. 와. 아 그래서 바이오 로봇이구나. Уже выходи оттуда. Следующая тройка. Так, фамилия? Серов. Так, подойдите сюда. 바이오 로봇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슬프죠? 로봇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슬픈 농담까지 생겨났는데요. 미국산 로봇은 지붕에 올라간 지 5분 만에 고장이 났다. 일본산 로봇도 5분이 지나자 고장 났다. 러시아산 로봇은 거기에 2시간이나 있었다. 그러네요. 본인이 로봇이라는 거지. 작업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은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나면 눈이 아프고 입에서는 이제 금속 맛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안이 마비되어서 그러니까 치아를 감각으로 느낄 수 없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12일 동안 투입된 그 바이오 로봇 군단은 약 4,000명이었습니다. 4,000명. 목숨을 걸고 작업한 대가로 증서 한 장을 받고 돌아갔어요. 아니 그 증서 어떤 증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표창장, 감사증 이런 거겠죠. 예. 대가가 와 너무 그리고 이때부터 소련은 곳곳에서 사람과 물자가 동원돼서 이 체르노빌 원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체르노빌 오염 제거 작전에 투입된 사람 수십만 명들이 청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청산, 그러니까 깨끗이 치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 중에 다수는 예비군, 즉 이제 민간인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입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청산인들은 대부분 헝겊으로 된 방독면만 쓰고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방사능 먼지막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비군 수십만 명도 방사능에 피폭이 됩니다. Забываешь одевать ее. Уже как дома, чувствуешь себ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ивыкаешь здорово. Все улыбаются, все довольны. Водку не продают. Вообще в Москве такой... 이게 다 방사능이에요. 어머 살이 다 벗겨지네. 사고 수습에 투입됐던 전체 인력 총 60만 명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10만 명. 예. 2006년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만 해도 일단 9천 명이 넘을 수 있다고 추정을 했고요. 같은 해 그린피스는 사망자가 9만 3천 명일 것이다. 근데 이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가 이 공론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이 암이 그 체르노빌 때문에 피폭 암인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상자가 정확하지가 않고. 예,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희생 위에 11월 말에 마침내 4번 원자로가 콘크리트에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체르노빌 담당했던 소장들 있잖아요. 3명. 예, 예, 훈장 진짜. 타고 예.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1987년에 이 사건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10년형에 그쳤습니다. Судебная коллегия по уголовным дела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Союза СССР приговорила назначить наказание Брюханову Виктору Петровичу по совокупности совершен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в виде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сроком на 10 лет в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ой колонии общего режима. Фомину Николаю Максимовичу сроком на 10 лет в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ой колонии общего режима. 심지어 체르노빌 발전소의 최고 책임자인 발전소장 브리하노프는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부소장 역시 이후 그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중대한 사고였고 그 사고의 피해자가 너무나 많았지만 이 가해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던 셈입니다. 저렇게 무책임하게 일이 마무리됐다는 게 진짜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자국민의 희생을 좀 막고 빨리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의 심장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 계획을 이행합니다. 우와, 이야. 대부분 목조 건물이죠. 그렇죠. 이거 뭐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게. 이 소위탄은요, 불바다로 만드는 무기입니다. 바로 이 대부분의 일본 가옥이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바로 이 소위탄을 선택했던 겁니다. 뭐 바로 타격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이 소위탄으로 인한 불은요, 삽시간에 건물과 사람들을 집어삼켰고요.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번집니다. 화염 폭풍이 일으킨 바람이 워낙 거세가지고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 아이가 그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였어요. 타 죽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불이 산소를 모두 막 태워버리니까 뜨거운 연기 속에서 질식해서 죽었고요. 끔찍한 열기로 이 화재 현장 가까이만 가도 화상을 입거나 옷이 화르르르 타버릴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잠든 이 깊은 밤에 도쿄는 한동안 한낮보다 더 밝은 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군은 이를 시작으로 일본의 60여 개 주요 도시에 소위탄, 이 폭탄을 도쿄뿐만 아니고요? 네,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제 끝내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제 42년 미드웨이 해전, 43년 과달카날 전쟁 겪으면서 사실 거기서 전쟁 끝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항복을 했어야 돼요. 이 군사사 쪽에서 볼 때 전쟁 이야기할 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신체 기능이 있잖아요. 몇 % 손실이 일어나면 기능이 제대로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반 이상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까지 갈까요? 예, 손상률이 30% 정도가 되면은 이미 더 이상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둬야 돼요. 이제 항복하는 게 그게 순리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선택한 것은 일본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군들도 굉장히 희생을 보게 되니까 폭격.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당신은 전쟁하면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본인들의 기억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비. 맞습니다. 어쨌건 이 수차례 벌어진 그 미군의 대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완전 초토화됩니다. 전 이 점이 정말 분노스러워요. 아니, 항복을 안 해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결심을 합니다.
핵폭탄 투하로 이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일본에 투하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대량 살상 무기 리틀 보이가 등장합니다. 이겁니다. 인류 역사를 뒤바꿀 운명의 날. 이 핵폭탄 투하지를 히로시마로 정한 미 공군은요, 일본을 정말 악몽으로 물들일 길이 3m, 무게 약 4톤인 리틀 보이를 폭격기에 싣고 남태평양 티니엄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드디어 최종 목적지 히로시마로 전속력으로 내달립니다. 왜 하필 히로시마가 선택되었을까? 심하이 하려고 심하. 심하이 하려고 끝내려고. 아, 그런가? 아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핵폭탄이 터지기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도쿄 공습 이외에 여러 도시들이 지금 폭격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로시마는 바로 그 폭격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특히 이 히로시마 주변에는요, 조선소와 비행장, 그 항공기 부품 공장 같은 이 군사적 목표물들이 있었고요. 그 전쟁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핵폭탄 투하 후보지에 올랐던 거죠. 야, 위력 보려고 깨끗한 데 선택한 거라고요? 공습 안 한데? 네. 거의 실험이네요. 그러니까요. 즉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이 히로시마는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참 전쟁 중이라 이게 우리 비행기인지 저기 비행기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레이더 식별 번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하죠. 아, 그 군인이? 네네네네. 알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일본은요, 그 히로시마 레이더 관측소에서 폭격기 진입했네? 딱 진입하자마자 동시에 발견을 해요. 공습 경보도 발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 공습 경보를 해제해요. 갑자기? 네.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가 많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아니 이게 전통적인 공습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다른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긴 거 아닌가? 정답. 야, 타일러 씨는 전술가야.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거 TV 볼 때 타일러 씨는 미리 대본을 주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아니네. 괜히 뇌생남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쿄 대공습 이후 1년 동안 일본의 주요 도시를 폭격할 때는요, 그냥 폭격기 300대 그냥 이상 막 왔거든요. 이거 뭐야? 꼴랑 뭐야? 뭐? 정찰기인가? 이거는 폭격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나? 그렇죠. 그래서 이 공습 경보를 해제했던 겁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하얀 빛이 히로시마 전역을 삼켜버립니다. 이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일단 번쩍합니다. 번쩍, 그 다음에 소리, 쾅. 그 다음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열. 그 뜨거운 열이 몰려옵니다. 이 폭발 직후 이 태양의 흑점 온도와 비슷한 약 4,000도의 열 폭풍이 밀려옵니다. 이 타 죽은 사람들은요, 약 2,000도의 상태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있었고 다 그대로 있었는데 이 평범한 도시가 리틀보이가 터지면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 거리에는요,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들의 살과 피부는요, 이게 녹아내려 가지고 이 셔츠처럼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예,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얼굴은 온통 불에 데웠고요. 특히 제가 이 안구가 이게 녹아내린답니다. 정말 이 당시 도쿄 라디오에서는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라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여기에 피해를 본 그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거 봐. 이거 못 볼 것 같아. 살았다고? 거기서? 옷이 타버리는데. 그냥 뒤인 거죠? 네, 그냥 타버린 거예요. 데여가지고 타버린 거죠. 타버린 겁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얼굴이 못 보겠어. 이 핵폭탄 투하로 히로시마 인구 약 14만 명이 죽습니다. 이 히로시마의 끔찍한 재앙이 내린 뒤어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핵무기가 하나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These bombs are now in production, and even more powerful forms are in development. If they do not now accept our terms, they may expect a rain of ruin from the air, the like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on this earth. Behind this air attack will follow sea and land forces in such numbers and power as they have not yet seen, and with the fighting skill of which they are already well aware. 자,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지 정상일까요?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그가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게다가 이렇게 너무나도 수많은 이 시민들이 지금 죽어나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살려주세요. 나와야죠. 항복하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와, 독하다. 그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일본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천황이잖아요. 천황이고 일본 정부가 오잖아요. 그럼 일본 정부가 거기서 이제 스톱을 걸었어야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항복을 했어야죠. 해야 되는데 항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일본 내부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45년 2월에 수상을 2번이나 지냈던 고노에 후미마루가 천황한테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만합시다. 우리 항복합시다라고 건의를 해요, 천황한테. 근데 히로히토는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항복을 하면 우리한테 가혹한 조건을 내걸 것이다. 전세가 한번 이렇게 좀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섰을 때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싸움을 그만두도록 하자 하면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황이 거부하니까 그럼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됐을 때도 이건 뭐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미국은 또 움직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3일 만에 인류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인 핵폭탄 팬맨.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그 리틀 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비교가 되시죠? 더 세 보이는데요? 팬맨 뭐 이름에서 어떤 모양인지 느껴지시죠? 리틀 보이가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좀 날씬했다면 이 무게 4.6톤인 팬맨은요 이름대로 좀 이렇게 뚱뚱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틀 보이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입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이 펜맨은요 나가사키 상공 약 600m에서 폭발했고요. 조준점에서 약 3km 벗어나가지고 4만 명 정도가 직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부상과 질병으로 또 7만 명이 사망합니다. 더 끔찍한 거는요. 이 당시 그 열이 엄청나잖아요. 그 엄청난 열로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이 갈증, 목이 너무 타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재로 생긴 그 먼지와 그름이 한데 뒤섞여서 하늘에서 검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마시면 안 돼. 입을 벌리고 그 검은 비를 마십니다. 그건 지어낸 얘기 아닐까요? 아니요. 몇 천도가 넘는 열이에요.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사능은요 냄새도 맛도 색깔도 촉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 방사능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비가 그냥 이렇게 색깔은 좀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흙이 좀 이렇게 섞인 그런 비인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이 담긴 검은 비는 사실상 죽음의 비였습니다. 그 흔적이요 아직도 일본 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흔적이요? 네. 어떤 흔적이? 저게 빗자국이에요? 네. 그래?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받아먹은 거예요. 뭐 물론 이제 핵폭탄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검은 비를 맞아서 피폭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방사능이 몸에 축적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암 이런 병마와 싸우면서 그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게 아니네요. 그죠. 이 핵폭탄으로 이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가 지옥으로 변하게 되죠. 그제서야 일본 정부는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 大型機を耐え忍び型機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근데 저는 이게 일본은 당연히 완전 폐허가 됐을 텐데 그 당시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그래야만 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방사능 효과에 대해서 그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피폭자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되면서 어떤 좀 윤리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네, 도덕적으로 해야만 했었나, 뭐 굳이 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전쟁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스팀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점도 있었고, 소련하고의 관계가 전쟁이 끝나는 대로 바로 대립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대요. 나중에 뭐 소련과 냉전이 있을 걸 예상하고. 네네. 근데 이게 핵폭탄을 맞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당연히 뭐 죽음과 공포지만 저 핵폭탄이 어떤 건지 알면서 저걸 떨궈야 되는 조종사의 입장에서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어쨌든 자기가 민간인들을 무고한 민간인들 죽인다는 걸 알고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몰랐을 거 아니에요. 위력을. 그렇죠. 저 정도의 위력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모르죠. 처음 쓰는데. 그럼 나중에 그건 알고 나서는 또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한 일에 대해서. 근데 트루만도 놀랐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결과를 보고 트루만도 보고를 받고 뭐야 이 정도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루만이 나가사키 투하하고 난 다음에는 핵무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참 진짜. 맞습니다. 네.
핵폭탄 이 리틀보이와 이 팬맨 그 공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는 역시 일본이겠죠. 그러면 핵폭탄으로 피해를 본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징병 되지 않았나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이 한국이 사실 이 핵폭탄 피해 국가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일본에 떨어진 거지 우리한테 떨어진 거 아니잖아. 뭐 우리랑은 뭐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번의 핵폭탄 투하로 인해서 당시 한국인 사망자는요 약 4만 명. 4만 명. 어디서? 일본 내에서요? 네. 피해자는요 7만 명에 달합니다. 아니. 근데 히로시마가 산업 도시였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산업 도시인데 인력을 딴 데서 데리고 올 거면 그런 산업 도시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좀 조선인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핵폭탄이 떨어졌던 그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 여기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일단 직접적 피해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폭자 수가 대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하 이후 방사능은 굉장히 오래 남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러면 노동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건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전쟁이 끝났는데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폭탄 그 투하 지역에 투입되어 가지고 사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폭 현장의 그 사후 처리하고 이 도시 복구에 조선인들이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 보호 장비 없이 사체 처리, 또 피해자 구호 등의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요. 핵폭탄 투하 지역을 청소해야 됐기 때문에 피폭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실제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일을 할 때 피폭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한 40대 정도 된 아들이 70대 아버지랑 30대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70이 다 돼가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뭐 이미 방사능 후유증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몸 이렇게 붉은 이런 것들이 쫙 몸에서 돋아나는. 근데 더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유전이 돼요. 그게 진짜 무섭죠. 큰 아들은 괜찮은데 30대 작은 아들이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사용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쟁 자체가 없어야 되지만 다시는 핵무기를 전쟁에서 써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아니 저도 저 핵폭탄이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일본인이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몇만 명이 희생당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몰랐어.
그렇게 해서 마리큐리는 소르본 대학 800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여성 교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게 되죠.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그리고 소르본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가 되면서 마리큐리는 방사능에 대한 선구적인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과학자로서 다시 방사능 연구에 몰두하게 되죠. 자, 그럼 이때 마리큐리가 파고든 연구 주제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라듐을 순수한 상태로 추출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추출. 과거 폴로늄을 발견했던 당시 마리큐리가 발견한 또 하나의 원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듐이었습니다. 세상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당시 2개나 발견을 해냈던 거죠. 하지만 당시엔 순수한 라듐 원소는 추출하지 못했고요. 다른 물질이 섞인 화합물 상태로만 라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출한 라듐 화합물은 한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바로 어둠 속에서 은은한 형광빛을 내는 거였습니다. 야광. 이건 라듐이 아주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었죠. 아, 그래요?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라듐이 엄청난 열을 거의 무한정으로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이나 별의 그 놀라운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라듐 발견을 통해서 최초로 밝혀졌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조그만한 저 고체 덩어리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는 거예요? 그 라듐 같은 방사성 원소 내부는 이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던 입자랑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 다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라듐이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그런 원리에 해당이 되죠. 또 방사선이?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라듐이지만 완전히 순수한 형태의 그 라듐을 추출하는 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마리큐리는 0.1g의 순수한 라듐을 분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의지의 상 드려야 돼. 마리큐리. 짜릿해. 라듐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한 효과가 드러났는데요. 자, 대체 뭐였을까요?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니까 뭔가 나쁜 세포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와, 항암 치료에 쓰였어요? 네. 보고에 따르면 암이 라듐 광선에 의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은 라듐 광선이 종양을 치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건 진짜 혁명이 맞네요. 혁명이지. 네. 지금도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암으로 왜 죽는 거예요? 현재 실제로 암에 걸리면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게 돼서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효과가 바로 라듐을 발견한 이때 처음 밝혀진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마리큐리 덕분인 거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라듐 덕분에 항암 치료가 확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후 의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라듐의 의학적인 효과에 집중 조명하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라듐을 쪼였더니 피부병이 났다.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치료가 되더라.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암을 치료하는 라듐이라면 다른 병들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음을 갖게 되고 전 세계에서 정말 라듐 열풍이, 라듐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희석시킨 라듐 화합물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대부분의 제품에 라듐 화합물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자,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당시의 광고를 한번 볼까요? 화장품이야? 라듐 앤 뷰티?
화장품이네. 종류별로 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들어간 화장품 광고인데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문자구도로 이렇게 환한 미소를 만들겠다고 그 라듐 제품을 직접 자신의 치아 그리고 입술에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윤호준 씨, 라듐 또 네. 어떤 곳에 활용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곳뿐만 아니라 먹는 제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놀랬죠. 그때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겨져서 그냥 먹어도 좋은 줄 알고. 그래서 라듐이 들어간 초콜릿입니다. 근데 엄청 비쌌겠네요. 그러니까요. 고급스러워 보이죠. 또 라듐을 넣은 생수입니다. 네. 저 생수병 보면은 미 특허청 인증 방사능수라고 써 있습니다. 와. 그렇게 광고를 하는 와, 어떡해. 저 물을 건강에 좋다고 부자들이 엄청 사 먹었대요. 방사능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쵸, 방사능을 어떡해.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 세상에 방사능 그냥 핵폭탄을 누가 쏜 거랑 똑같은 거네요. 피폭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피폭. 어떻게? 근데 어쨌든 이 라듐이 들어가면 선생님 이게 방사선을 내뿜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성을 그냥 아예 전혀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네. 지금이야 뭐 강한 방사능이 인체에 위험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태고 또 체르노빌 원전 폭발,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런 게 언론 통해서 방사능 위험성이 무섭게 각인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방사능이라는 말이 막 처음 만들어지고 막 연구가 시작되던 초창기여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방사능을 가진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퀴리 부인도 몰랐는데 뭐. 그치. 네. 본인도.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라듐 연고, 라듐 치약, 라듐 성냥, 라듐이 들었다는 온갖 제품들이 출시가 됐죠. 와. 심지어 미국에서는 라듐을 이렇게 발라서 형광빛 나는 옷을 입고서 그 라듐 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 그럼 모든 제품을 다 썼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라듐만 들어갔다 하면은 모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뭔가 무서운 문제일 것 같아. 당시 라듐이 들어간 이 품목은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며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이게 그때도 피부를 신경 많이 썼을 거란 말이죠. 라듐이 들어간 팩. 아, 라듐. 네. 마스크팩?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그 네. 프랑스잖아요. 호진 씨. 약간 패션 쪽에 좀 볼 테니까. 란제리? 네. 호진 씨, 오답입니다. 무슨 효과죠? 아니, 나 탐날 것 같아. 정답. 지원 씨. 이 라듐이 이 발광을 하는 성분이 있으니까 렌즈. 밤에 이거 좀 뜨고 프레시. 네, 합리적인 오답입니다. 자 힌트 주시죠. 아, 이게 남자분들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정답. 건데요. 네, 규현 씨.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지러운 게 없는데 남자들은 뭘 정리해요? 남자들은 남자한테 좋다면 환장하거든요. 왜? 그런 것처럼 라듐 콘돔을 만든 거예요. 그 에너지가 아 몰라 와. 어떻게. 자,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 이게 정답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예요, 규현 씨? 몰아간다.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우리도 좋다는 거 몸에 좋다는 거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좋다는 저걸 착용하면 뭐 정력이 좋아진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라듐의 에너지를 받는다고 이렇게 광고할 수 있어요. 라듐의 기를 받아서 에너지가 넘치게 될 거다. 원기옥이 그냥. 어떻게? 정답은 바로 콘돔인데요. 당시 라듐이 함유된 콘돔은 정력을 높여준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워낙 라듐 상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다 보니까 라듐이라는 이름만 내걸고 실제로 라듐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진짜 가짜 광고를 했구나. 네, 그래서 라듐의 위험성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건 마리큐리가 라듐을 발견하고 한참 지난 1917년 미국의 시계 공장 소녀들 때문에 이게 알려지게 되죠. 왜요? 시계 공장 소녀.
방사능에 피폭당해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당시 그 소녀들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어? 당시 한 소녀의 턱에서는 커다란 이렇게 종양이 자라났고요. 아유. 또 한 소녀는 무릎에서 거대한 암이 생겨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 이렇게 된다고요? 피폭되면? 네. 시계 공장에서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법정 투쟁까지 이어졌지만 실제로 그 재판 결과는 너무 늦게 나왔고 사람들은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회사에서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도 인정을 안 했고요. 그렇지 암을 치료한다는 성질인데 저렇게 암이 생길 거라는 한순간에 건 말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 세상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죠. 미국의 에벤 바이어스라는 한 사업가의 사례였는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이제 부상을 당해서 치료약으로 라듐 생수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듐 생수를 이후 무려 4년간이나 매일매일 마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얼굴에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떡해. 아, 저 지경 될 때까지 마셨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너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떡해. 턱이 날라갔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주기율표에서 얘기했듯이 그 라듐이 칼슘족에 있어요. 그럼 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족 원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라듐이 특히 뼈에 더 치명적인 괴사를 일으키거나 뼈를 삭게 하고 구멍 뚫리게 하고 이래서 저런 그러니까 칼슘 대신 몸에 그게 그 축적되는. 축적이 되는 거죠. 세상에. 네. 이 사람은 턱뼈에 암이 걸려서 결국 뼈가 아예 이제 부스러져 버린 건데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시신에서조차도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이 방출이 돼서 결국 이렇게 나부를 봉해서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혹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서야 이제 위험성을 인지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라듐 부작용이 밝혀지게 된 건 한참 후였습니다. 1930년대가 되어서야 라듐 공장 소녀들이 법적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라듐의 위험성이 전 세계로 알려지죠. 그리고 이즘에 라듐이 든 제품들의 끔찍한 부작용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당시엔 라듐이 가진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